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사정없이 때렸다. 하선우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덩이 같은 아들 강민준을 품에 안은 채 태아그룹 의료원 VVIP 병동의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고 선우의 심장은 아이의 호흡보다 더 가쁘게 뛰었다. 로비에서부터 그녀를 막으려던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는 동안 이미 온몸은 땀과 피로 젖어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곧 의사 선생님 보러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아가. 선우는 헐떡이며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조차 안심시키지 못했다.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고 고열은 언제나 치명적인 신호였다. 남편인 강지훈, 태아그룹의 총수이자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비서실은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마침내 VVIP 병동의 가장 안쪽 강지훈 회장 전용 병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를 안은 팔로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병실 안의 풍경이 그녀의 망막을 후벼 팠다. 샴페인 잔이 놓인 테이블, 은은한 조명, 그리고 침대. 병실 침대에는 환자복을 입은 가녀린 여자가 반쯤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붉은 입술이 도드라진 여자, 오유라였다. 그녀는 최근 사교계와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인의 딸이자 지훈과의 스캔들로 가심란을 장식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는 남자는 선우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였고 평소 집에서는 적어도 아들 민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선우와 그녀의 품에서 고통스럽게 끙끙대는 민준을 훑었다. 지훈의 다정한 표정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누가 감히 이 문을 멋대로 열라고 했지? 지훈의 목소리는 병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냉혹했다. 그 소리에 놀란 오유라가 가녀린 신음을 내뱉으며 지훈의 팔을 붙들었다. 지훈 씨, 무서워요. 저 여자 누구예요? 혹시 스토커?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했지만 선우를 향한 눈빛에는 노골적인 승리감과 조소가 어렸다. 선우는 그들의 연극을 감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절박하게 다가갔다. 민준이가 열이 40도예요. 숨을 잘 못 쉬어요. 당장 의사. 주치의를 불러줘요, 여보. 여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지훈의 미간이 혐오스럽다는 듯 좁혀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들에게 다가오는 대신 선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시끄럽게 하지 마. 유라 씨가 놀랐잖아. 지훈은 선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 바람에 민준을 아는 선우의 몸이 휘청였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픈 애를 방패 삼아 쳐들어와? 내 체면이 있지. 그는 아픈 아들보다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다.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올려다봤다. 제정신이에요? 민준이가 아프다고요. 당신 아들이에요. 오유라가 아니라 민준이가 아프다고요. 선우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 순간 오유라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지훈의 등 뒤에 서서 선우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저 여자분 사모님 아니에요? 어쩌면 좋아. 제가 두 분 사이에 방해가 된 건가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가식적인 말에 지훈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아니야, 유라 씨,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그는 다시 선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일말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결정만이 번뜩였다. 하선우, 잘 왔어. 마침 할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군. 뭐라고요? 선우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혼의 네 글자가 선우의 귀에 밝혔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 더 이상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없어. 태아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당신에게 과분했어.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선우의 발밑에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이미 그의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말도 안 돼. 지금 민준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품 안의 아이가 위독했다. 좋아요. 이혼 해줄게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민준이부터 살려줘요. 의사 불러줘요. 네. 선우의 애원이 지훈의 귀에는 그저 매달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비웃음은 오유라의 입가에도 똑같이 걸려 있었다. 의사, 당연히 부를 수 있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훈이 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선우와 민준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유라 씨 앞에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무슨. 선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내 허락도 없이 여기 쳐들어온 거, 그리고 내 아이를 아프게 만든 거, 전부 네 책임이야. 네가 엄마 자격이 없으니까 애가 저 모양인 거라고. 그것은 선우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민준의 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지훈은 언제나 그것을 선우의 탓으로 돌렸다.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부족해.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오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오유라는 고양이가 쥐를 보듯 흥미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로만 때울 생각 마. 진심을 보여야지. 그렇지, 유라 씨? 오유라가 작게 속삭였다. 글쎄요. 사모님이 정말 반성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지?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무릎 꿇어. 선우의 귓가를 윙윙거리게 하는 명령이었다. 여기 이 대리석 바닥에 유라 씨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가 특별히 주치의를 불러주지. 선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때 자신을 세상의 전부라 말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치욕과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이 남자의 뺨을 갈기고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품 안에 민준이가 가늘게 신음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가 선우의 모든 분노와 자존심을 잠재웠다. 그렇다.
자존심 따위가 아이의 목숨보다 중요할까? 이 남자는 이미 악마가 되어버렸다. 악마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오직 거래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선우는 지훈과 유라를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얼음보다 더 시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차가운 대리석의 한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잘못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민준이 살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빗물과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지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진작 그랬어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 강지훈인데 지금 당장 VVIP 1호실로 소아과 박 교수 올려보내. 3분 내로. 그는 전화를 끊고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선우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꼴산 앞게. 오유라가 지훈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지훈 씨,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이 여자는 이렇게 다뤄야 말을 들어. 신경 쓰지 마. 유라 씨. 곧 시끄러운 건 다 사라질 테니까. 잠시 후 박 교수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선우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지훈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요염하게 서 있는 오유라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의식으로 돌아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아이 상태가. 그는 즉시 민준의 상태를 살폈다. 박 교수, 애 상태 어떤지 보고해. 지훈이 명령했다. 박 교수는 민준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청진기를 대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험합니다.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처치실로. 선우는 그제야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풀려 휘청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박 교수를 따라 처치실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넌 거기까지야. 선우가 절박하게 그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곁에 내가 있어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 넌 내 아들 만날 생각 마. 박 교수, 아이만 데려가. 저 여자는 이 병실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지훈의 명령에 보안 요원 2명이 문을 막아섰다. 안 돼.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민준아. 선우가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박 교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준을 선우의 품에서 받아안고 처치실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선우의 절규와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오유라의 가느다란 웃음소리만이 남았다. 하선우, 잘 들어. 넌 이제 끝났어. 지훈은 이혼 서류를 다시 주워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거 서명하고 내가 주는 위자료 받고 조용히 꺼져.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와 닫힌 처치실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릎 꿇었던 자리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다. 아니, 멍이 든 것은 무릎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강지훈, 오유라, 오늘 밤 이 치욕을, 내 아들의 고통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처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닫힌 문을 응시했다. 무릎에서 전해지는 통증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치욕이었지만 동시에 기이한 냉정함이었다. 방금 전에 절규는 사라지고 얼음 같은 이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를 막아섰던 보안 요원들이 어정쩡하게 서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들은 강지훈 회장의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날뛰거나 혹은 실신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선우는 천천히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섰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방금 전 아이의 목숨을 구걸하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선우는 자신이 강지훈의 병원에 그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교수는 지훈의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의 목숨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강지훈이 사준 화려한 최신 폰이 아니었다. 몇 년 된 구형 모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김진태 교수, 10분 내로 VVIP 1호실 앞 응급 상황. 붉은 백합건. 붉은 백합은 과거 그녀가 해결해 주었던 치명적인 의료 소송 사건의 코드명이었다. 김진태 교수는 태아의료원 심장내과 최고 권위자였지만 몇 년 전 지훈의 심기를 거슬러 좌천될 위기에 처했었다. 선우가 뒤에서 조용히 그를 구제해 주었고 그는 선우에게 막대한 빚을 졌다. 그는 강지훈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선우의 사람이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 백발이 성성한 김진태 교수가 황급히 복도 코너를 돌아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선우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제 아들 강민준이 저 안에 있습니다. 박 교수가 아닌 교수님께서 맡아주셔야겠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당장 옮겨야 합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의 아들을 그의 허락 없이 옮기는 것은 병원 내에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붉은 백합의 빚을 기억했다. 그는 선우의 눈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읽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죠. 지금 당장 제 연구병동의 특수격리실로 옮기고 제 전담 간호팀만 붙이겠습니다. 외부 접근은 완벽히 차단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처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의 안전이 확보되자 선우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1호실 문을 두드리지도 처치실을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가 VVIP 병동을 빠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아이를 못 볼 것이라 했지만 그녀가 병원을 떠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그는 선우가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비는 여전히 거셌지만 선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강지훈, 그 오만한 남자는 자신이 하선우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그녀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믿었다. 그는 하선우가 누구인지 잊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8년 전 그가 태아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일 때 그를 승리로 이끈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유령, 더 고스트이라 불리던 한 명의 천재적인 M.A 전략가
바로 하선우 자신이었다. 유령은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로 그림을 그렸고 법의 경계에서 춤을 췄으며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파멸시켰다. 그녀가 설계한 적대적 인수합병과 방어 전략은 업계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완벽하고 잔혹했다. 강지우는 그 유령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능력 대신 그녀의 존재 자체를 탐했다. 나와 결혼해줘, 선우야. 네가 필요해. 네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난 너에게 세상을 다 줄게. 그는 그녀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다. 당시 선우는 치열한 금융계의 암투와 배신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행복을, 따뜻한 가정을 꿈꿨다. 그녀는 강지훈의 야망 뒤에 숨은 공허함을 보았고 자신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어리석게도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유령의 가면을 벗고 강지훈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전략을 이용해 강지훈을 태아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혔다. 태아그룹이 지난 7년간 이룩한 모든 성공적인 사업, 확장, 경쟁사 제거, 치밀한 리스크 관리는 모두 선우의 머리에서 나왔다. 강지우는 그저 그녀가 완벽하게 써준 대본을 읽는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순간 그는 변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아내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의 자존심을 긁는 가시가 되었다. 그는 선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특히 민준이 아프게 태어난 이후 그것을 선우의 결함으로 치부하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강지우는 선우의 날개를 꺾고 발톱을 뽑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화려한 저택이라는 새 장에 가두고 오직 아들에게만 집착하는 연약하고 신경질적인 여자로 만들었다고 착각했다. 오늘 밤 그가 오유라 앞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이 저 무서웠던 유령을 완벽하게 파괴했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선우는 빗속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오늘 밤 오유라가 지었던 것과 같은 조소였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잔인한 것이었다. 멍청한 강지훈, 넌 네가 뭘 건드렸는지 몰라. 그녀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을 뿐이다. 7년 동안 그녀는 태아그룹의 안주인 노릇을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유령의 감각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비자금을, 모든 약점을,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 민준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는 민준의 목숨을 가지고 그녀를 협박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그녀가 스스로 만든 족쇄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렸다. 오늘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전쟁을 결심한 것이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강북의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유령 시절부터 사용하던 비밀 사무실이자 안전 가옥이었다. 강지우는 존재조차 모르는 오직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홍채 인식과 이중 암호를 통과하자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고 먼지가 얇게 쌓인 사무실이 드러났다. 지난 7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그리고 저 멀리 여의도를 밝히고 있는 태아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우는 그 건물을 마치 사냥감이 먹이를 노려보듯 능시했다. 강지훈, 오유라,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기생하는 모든 것들. 넌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녀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는 지옥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넌 내 자존심을 짓밟았고 내 아들의 목숨을 위협했어. 좋아, 이혼해주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방 중앙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다가갔다. 지문 인식과 함께 그녀가 숨을 불어넣자 수년 만에 켜진 전문가용 모니터들이 일제히 푸른 빛을 밝혔다. 돈, 네가 준다는 위자료 따위 필요 없어. 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질 테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잠금 해제되었다. 태아그룹에 숨겨진 재무제표, 강지훈의 차명 계좌, 오유라 일가의 비리. 지난 7년간 그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용히 수집해온 모든 폭탄들이었다. 이것들은 강지훈을 몰락시킬 무기였다. 넌 네가 길들인 개가 아니라 네 심장을 노리는 늑대를 침실에 들인 거야, 강지훈.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맹세했다. 넌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지. 머지않아 넌 내 발밑에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구걸하게 될 거야. 돈뿐만이 아니야.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태아 제국. 그 제국 자체를 내가 무너뜨려 주겠어. 유령이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하선우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7년 만에 깨어난 유령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모든 은닉 자산을 확인했다. 강지훈이 모르는 스위스 계좌, 차명으로 보유한 채권, 그리고 유령 시절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었다. 태아그룹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엔 충분한 실탄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제로, 지로. 그녀가 직접 발굴하고 키운 천재 해커 조민규였다. 그는 지금은 평범한 IT 보안 회사의 팀장으로 위장해 살고 있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끊겼다. 그녀가 설정한 신호였다. 5분 뒤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왕님이십니까? 내가 보낸 좌표로 1시간 주지. 선우가 짧게 답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조민규에게 하선우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밑바닥 해커로 떠돌던 자신을 알아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길러준 구원자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녀가 7년 만에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두 번째 전화는 서진우 변호사에게였다. 한때 여의도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불렸던 남자. 5년 전 그가 태아그룹의 불공정 M&A를 파고들었을 때 강지훈은 그를 매장시켰다.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씌워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선우는 그가 지금 한강변의 작은 낚시터에서 소일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번에는 신호가 길게 갔다. 수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와 함께
잠에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진우 변호사님. 저 하선우입니다. 블랙펄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블랙펄은 서진우가 강지훈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던 MA건의 코드명이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당신이 어떻게 5년 전 당신이 옳았습니다. 강지훈이 틀렸고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신을 파멸시킨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이기도 하죠. 조민규에게 보낸 것과 같은 좌표를 보낼 테니 일시간 안에 오시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우는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샤워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뒤집었었다. 병원의 치욕과 빗물이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옷장에서 7년간 입지 않았던 검은색 터틀넥과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화려한 태아그룹 안주인의 드레스가 아니었다. 유령의 전투복이었다. 그녀가 머리를 말리고 나왔을 때 조민규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20대 후반의 청년은 7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선우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했다. 경외심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왕님, 돌아오셨군요. 그는 오피스텔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여전히 완벽하네요. 이중 방화벽, 외부 접속, 완벽 차단. 7년 전 시스템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상태는 선우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물론이죠. 여왕님의 부름을 기다리며 매달 유지 보수해 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정보기관도 여길 뚫을 수 없습니다. 조민규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태아그룹 서버라도 해킹할까요? 아니면 강지훈 회장 휴대폰이라도.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정보 수집 단계야. 내가 7년간 모아둔 자료들이다. 선우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비자금 내역, 오유라 일가의 불법 정치 자금 흐름, 그리고 태아그룹 임원들의 약점이 담긴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조민규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 자료들을 네가 가진 최신 정보와 교차 검증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터트릴 수 있는 것들로 분류해놔. 특히 오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오세연 의원 관련 비리는 샅샅이 파헤쳐. 강지훈이 왜 그들과 손을 잡았는지, 그들의 연결고리가 뭔지 알아내야 해. 선우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서진우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초췌했다. 며칠을 깎지 않은 수염, 삶의 의욕을 잃은 공허한 눈동자. 그는 오피스텔의 첨단 장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7년 만에 나타난 하선우를, 유령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와서 왜 날 찾으신 겁니까? 난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끝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선우가 그에게 따뜻한 커피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다. 서 변호사님은 5년 전에 패배했습니다. 강지훈에게, 아니, 사실은 강지훈의 뒤에 있던 저에게 패배한 겁니다. 서진우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게 무슨, 당신의 전략은 훌륭했지만 상대가 저였습니다. 전 그때 강지훈의 아내였고 그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선우는 잔인한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확실히 알게 됐죠. 당신은 강지훈을 무너뜨릴 뻔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강지훈을 치려는 겁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잖습니까?
선우는 대답 대신 때마침 울리는 인터폰을 받았다. 그녀가 고용한 직원이었다. 강지훈 회장 비서실에서 보낸 서류입니다. 가져와. 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잠시 후 두툼한 법무법인 봉투가 그녀의 손에 들려왔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다. 조민규와 서진우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봤다. 내용은 가관이었다. 강지우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선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위자료는 그녀가 7년간 태아그룹에 헌신한 대가라고는 믿을 수 없는 푼돈이었다. 아니, 푼돈이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더욱이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과도한 망상 증세를 보이는 아내로 몰아 아들 민준의 양육권을 강지훈이 가져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어제 병원에서 그녀가 아들 때문에 절규했던 모습마저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듯이 아이와의 면접 교섭권조차 아이의 정서 안정을 위해 극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강지훈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잉크 냄새와 함께 풍겨나왔다. 조민규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이 개자식들이 여왕님을. 하지만 서진우는 그 서류를 보며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변호사였다. 이 서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다. 하선우 씨. 이건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정말 정신병자로 만들 겁니다. 선우는 그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서 변호사님, 이게 제 대답입니다. 강지우는 절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어젯밤 병원에서의 일을 짧게 설명했다. 아픈 아이를 안고 갔던 일, 오유라와 함께 있던 강지훈,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모욕적인 요구까지. 모든 것을 들은 서진우의 공허했던 눈에 서서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자 자신을 파멸시킨 자와 동료인 악마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서진우 변호사님, 선우가 그를 불렀다. 당신을 나락으로 보낸 건 강지훈이지만 그 뇌물 증거를 조작하고 함정을 판 건 오유라의 아버지 오세연 의원 라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드리죠. 당신의 변호사 자격 내가 되찾아 주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드리죠. 선우는 조민규를 바라봤다. 민규 씨는 태아의 방화벽을 준비해. 내가 들어갈 거니까. 강지훈이 내게 준 이 모욕적인 금액 대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올 거야.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지훈은 내가 이 서류를 보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거나 혹은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서류의 양육권 포기 조항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는 자기가 건드린 게 누군지 잊었어. 그는 유령을 건드렸고 무엇보다 엄마를 건드렸어. 선우는 두 사람을 보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서 변호사님은 이 이혼 서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를 활용해 강지훈이 감히 양육권 따위를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들 방안을. 민규 씨는 오세연 의원의 자금줄부터 추적해. 구린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 두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은 복수를 위해, 한 명은 충성을 위해. 그리고 하선우는
아들을 되찾고 자신을 파괴하려 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유령의 팀이 7년 만에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강지훈이 보낸 이혼 서류에 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책상 구석에 마치 오염물이라도 되는 듯 무관심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며 울거나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유령의 은신처는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김진태 교수를 통해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는 특수격리병동에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강지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민준이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겁니다. 김 교수의 단호한 메시지는 선우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아들의 안전이 확보된 지금 그녀는 오롯이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은신처의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태아그룹의 거대한 조직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조민규와 서진우는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진우 변호사는 5년간 잃어버렸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는 강지훈이 보낸 이혼 서류의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고 동시에 강지훈의 폭언과 모욕적인 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역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병원 VVIP 복도의 CCTV 영상은 이미 강지훈 측에서 삭제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유령의 존재를 몰랐다. 민규 씨, 그날 병원 CCTV 원본 서버 접속 가능해? 선우가 물었다. 조민규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여왕님, 태아의료원의 보안 시스템은 7년 전 여왕님께서 설계하신 케르베로스 시스템 기반입니다. 제가 못 들어갈 리가 없죠. 이미 백업본은 제 개인 서버로 옮겨두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선우가 아들을 안고 절박하게 달려오는 모습, 강지훈이 그녀를 거칠게 막아서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는 치욕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영상만 있어도 양육권 소송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터트리긴 아깝지. 선우가 그의 말을 받았다. 이건 마지막에 쓸 카드야. 강지훈이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사회적 명예를 단숨에 끝장낼 무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가 가진 돈줄을 흔드는 거야. 그녀의 시선이 태아건설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향했다. 강지훈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이자 오유라의 아버지인 오세연 의원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주는 창구였다. 민규 씨, 태아건설 하청업체 리스트와 자금 흐름, 내가 짚어준 페이퍼 컴퍼니들 추적 결과는 조민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찾았습니다. 여왕님 예상대로입니다. 태아건설이 유진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에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오세연 의원의 정치 후원의 핵심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세탁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선우는 차갑게 웃었다. 강지훈은 언제나 머리는 나쁘면서 욕심만 많았지. 저렇게 뻔한 수법을 쓰다니. 서진우가 물었다. 이걸 검찰에 바로 터뜨릴 겁니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이 폭탄을 터뜨리면 강지훈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할 거야. 태아건설 사장이나 임원 한두 명 구속시키고 본인은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우린 출처를 의심받게 돼. 그럼 어떻게? 조민규가 물었다. 우리는 진실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균열이 필요해. 선우는 스크린에 떠 있는 수백 개의 데이터 조각 중에서 단 하나의 파일을 골라냈다. 그것은 유진개발과 거래한 수많은 하청업체 중 하나인 대명스틸의 세무 관련 서류였다. 대명스틸. 이 회사는 오세현 의원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그의 사촌이 운영하는 곳이야. 그리고 최근 태아건설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품 계약을 따냈지. 그 대가로 유진개발에 자금을 보냈고 선우가 조민규에게 명령했다. 이 대명스틸과 유진개발 사이에 단 한 건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오 의원 사촌에게 흘러들어간 증거, 그것만 빼내 완벽하게 익명으로 어디로 보낼까요? 언론사, 아니면 검찰, 아니, 둘 다 너무 시끄러워. 지금은 물밑에서 움직여야 해.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국세청 차장, 유정훈. 그는 강지훈이나 오세현 라인이 아니야. 원칙주의자고 오랫동안 태아그룹의 편법 증여를 주시해왔지만 번번이 물증을 못 찾았지. 그에게 내부 고발 형식으로 보내. 단, 절대 우리 흔적을 남겨선 안 돼. 조민규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죠. 국세청 내부 시스템의 사소한 취약점을 이용해 마치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한 것처럼 만들겠습니다. 몇 시간 후 조민규의 손끝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이 대한민국 국세청의 가장 은밀한 서버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첫 번째 작은 균열이었다. 한편 태아그룹 회장실은 평온했다. 강지우는 이혼 서류를 보낸 후 하선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녀가 드디어 현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그 여자 뭐하고 지내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회장님, 저택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이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지우는 오유라와 함께 마실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비웃었다. 아마 어딘가에 숨어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 그 푼돈이라도 받으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겠지. 어차피 이 바닥에서 내가 찍은 여자를 받아줄 변호사는 없어. 아이? 김 교수가 잘 보고 있잖아. 곧 정신 차리고 도장 찍어서 가져올 거야. 오유라가 그의 품에 안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그 여자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지루해. 그보다 우리 신도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요? 아빠가 빨리 진행하라고 성화신데 걱정 마, 자기야. 모든 게 순조로워.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태아는 2배로 커질 거고 당신 아버지는 다음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거야. 하선우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어.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회장님, 방금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아건설과 하청업체 간의 특별 세무 조사를 즉각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세무조사? 이 시점에 오 의원 라인에서 막아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게 이번엔 유정훈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합니다. 오 의원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명스틸이라는 업체를 콕 집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명스틸? 지훈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명스틸. 그거 우리 아빠 사촌분 회사인데. 지훈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젠장. 누가 감히 이 타이밍에. 내부 소행이야. 분명 내부에서 쥐새끼가 있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쏟아졌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사방을 둘러보며 배신자를 찾았지만
결코 무릎 꿇었던 그 여자를 의심하지는 못했다. 같은 시각 은신처에서 선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시작됐군.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강지훈과 오세연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게 될 거야. 쥐새끼를 잡는다고 내부를 뒤집어 놓겠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우리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은 태아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우는 하선우가 보낸 이혼 서류에 아직 답이 없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유정훈 차장이 이끄는 저승사자팀에 쏠려 있었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불타는 듯한 식도의 통증도 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내부자 소행이야, 확실해. 강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앞에는 평소의 요염함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오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대명 스틸. 그 많은 하청업체 중에 어떻게 딱 거길 찍어서 들어올 수 있죠? 지훈 씨, 당신 쪽에서 센 거 아니에요? 그녀의 의심 섞인 말투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뭐, 나라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그 회사는 당신 아버지 사촌 거잖아. 당신 쪽 단속을 어떻게 한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완벽했던 공조에 처음으로 불협화음이 생겼다. 그들은 서로의 뒤에 숨은 그림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오유라는 서둘러 표정을 관리했다. 지금은 강지훈과 싸울 때가 아니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요. 유정은 그 독사 같은 인간이 대명 스틸 계좌를 전부 압수수색했어요. 유진 개발로 흘러간 자금 흔적이 나오면 신도시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져요. 강지훈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오세연 의원 라인을 잃을 수 없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추징이 아니었다. 자신과 오 의원을 잇는 자금줄을 끊어버리려는 정치적 공격일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감사팀 전원 투입해 태아건설 내부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싹 다 뒤져. 내부 고발자, 쥐새끼 한 마리라도 찾아내. 내 허락 없이 국세청과 접촉한 놈은 그냥 두지 마. 그의 명령은 냉혹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통제 불가능한 변수 하나를 떠올렸다. 하선우, 그녀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설마 그 여자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아들밖에 모르는 자신이 완전히 꺾어버린 여자였다. 하지만 지훈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겁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하선우,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해. 그리고 당장 그녀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정지시켜. 태아 법무팀 이름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시 정신 감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는 하선우의 돈줄을 끊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면 그녀가 겁에 질려 제 발로 기어들어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또한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다. 그 여자가 누굴 만나는지, 어딜 돌아다니지 24시간 감시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강지훈은 자신이 완벽한 통제망을 짜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압박은 즉각적으로 하선우에게 전달되었다. 조민규가 그녀의 은신처 시스템을 통해 경고를 띄웠다. 여왕님, 강지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님 명의의 모든 공식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행이 붙었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에 못 보던 차량 2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선우는 메인 스크린에 떠오른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바라봤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건물 입구와 후문을 정확히 감시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자신이 모르는 공격을 받으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조이는 법이지. 그는 내가 아직도 그의 소나기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서진우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자금줄이 막히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서 변호사님, 강지훈이 막은 건 태아그룹 강지훈의 아내 하선우의 계좌입니다. 유령의 계좌가 아니죠. 그녀는 조민규에게 지시했다. 스위스 계좌에서 자금 일부 인출해 현금화해서 서 변호사님께 전달해. 전쟁에는 실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강지훈이 재정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안 오유라는 더 교활하고 악독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세무조사로 인해 아버지 오 의원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모두 하선우 때문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비록 증거는 없었지만 그 여자가 병원에서 보였던 그 텅 빈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하선우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오유라는 강지훈 몰래 태아의료원의 병원장, 즉 자신의 아버지 오 의원이 꽂아준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님, 지금 강민준 아이, 김진태 교수 연구 병동에 있다면서요? 그거 회장님 허락받은 겁니까? 병원장은 당황했다. 그건 김 교수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해서 됐고요. 오유라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워졌다. 그 아이, 지금 당장 일반 병실로 옮기세요. 그리고 김진태 교수 접근 금지시키세요. 박 교수에게 다시 맡기시고요. 병원장은 망설였다. 하지만 오 의원님 따님, 아이 상태가 아직 위중하고 김 교수는 우리 병원 최고 권위자입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잘못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니,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아프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정신을 차리려면 아들이 좀 더 아파야죠. 안 그래요? 김진태 교수가 너무 유능해서 문제잖아요. 적당히 태아 병원의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관리하세요. 제 말 뜻 아시겠어요? 그것은 명백한 의료 태만 지시였다. 병원장은 오세연 의원의 힘을 알기에 감히 거부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박 교수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특수격리 병동은 당장 폐쇄 조치하고 일반 1인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윤리보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했다. 그들의 은밀한 통화 내용은 즉각적으로 조민규의 감청 시스템에 포착되었다. 조민규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유라의 잔인한 목소리가 은신처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서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욕설을 내뱉었다. 하선우는 스크린의 데이터 분석을 멈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놀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수은처럼 무겁게 짓눌렀다. 조민규는 감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민규 씨, 마침내 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속이 긁히는 것처럼 건조했다. 지금 즉시 김진태 교수에게 연결해 비상 채널로. 그리고 서 변호사님, 그녀가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 강지훈과 오유라, 오세현의 모든 비리 증거, 순서를 정할 필요 없어. 가장 치명적인 것부터 전부 준비해. 서진우가 숨을 삼켰다. 여왕님, 지금 터뜨리시려는 겁니까? 아직 계획 수정이야.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돈으로 날 위협했고 오유라는 내 아들의 목숨을 건드렸어. 그녀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저 멀리 태아그룹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천천히 빼앗아 올 생각이었지. 하지만 저들은 선을 넘었어. 내 아이를 볼모로 잡는 순간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그녀가 조민규에게 명령했다. 김 교수 연결됐나? 네, 지금 연결됐습니다. 선우는 소화기를 들었다. 교수님, 지금 당장 민준이를 그 병원에서 빼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보낸 안전가옥으로 옮기세요. 내가 직접 갈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검은색 재킷을 집어들었다. 유령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 변호사님, 조민규 씨, 지금부터 2단계에 돌입한다. 강지훈이 날 감시하라고? 좋아, 똑똑히 보게 해주지. 그녀는 은신처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저들은 쥐새끼를 잡으려다 잠자는 용을 깨웠어. 오늘 밤 태아그룹은 진짜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오유라의 악랄한 수는 하선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치명적인 실수였다. 하선우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유령의 은신처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검은색 재킷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오피스텔 후문 주차장에 주둔하던 검은색 세단이 즉각 시동을 걸었다. 강지훈이 붙인 미행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드디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러 오거나 혹은 어리석은 짓을 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선우는 보란듯이 대로변으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미행 차량이 즉시 뒤따랐다. 택시는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다. 선우는 택시 기사에게 복잡한 골목길을 몇 번 돌게 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차량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아마추어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상대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훈련된 요원이었다. 복잡한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가 멈췄다. 선우는 계산을 마치고 재빠르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미행 요원들이 허둥지둥 차에서 내려 그녀를 쫓았다. 하지만 그녀는 쇼핑몰을 통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통해 순식간에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조민규의 평범한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받아들었다. 오토바이는 감시망을 벗어나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태아의료원이 아닌 한강변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김진태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오래전에 마련해둔 비밀 장소였다. 아파트 입구에는 구급차 한 대가 비상등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김 교수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늦으셨습니다. 아이 상태가. 선우는 헬멧을 벗어 던지고 구급차 뒷문으로 뛰어들었다. 얇은 담요에 쌓인 민준이 작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다. 오유라의 잔인한 명령이 실행되기 직전 김 교수가 기적처럼 아이를 빼돌린 것이었다.
선우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그녀의 가슴을 찢는 동시에 그녀의 복수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여긴 안전합니까? 선우가 김 교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간호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장비는 이미 갖춰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이 조만간 제가 아이를 빼돌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교수님께서는 제 아들만 지켜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교수님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구급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이제 그녀는 방해 없이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 조민규가 그녀에게 새로운 보안 휴대폰과 태블릿을 건넸다. 유령의 이동 지휘소였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은신처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조민규에게 지시했다. 강지훈이 지금쯤 내가 미행을 따돌린 것을 알았을 거야. 그는 더 불안해질 테고 무리수를 두겠지.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놓친 사냥감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강지훈은 하선우가 자신의 감시망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 계집 하나를 놓쳐? 당장 찾아내. 그는 그녀가 돈줄이 막히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상상했다. 그는 이혼 소송에서 그녀를 가출한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증거를 잡았다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는 하선우라는 변수를 통제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본래 계획에 집중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위기를 타개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의 계획은 오만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태아 건설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동시에 오세현 의원과 연계된 신도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작정이었다. 이는 사실상 국세청이 추적하던 비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이사회가 이미 자신의 거수기들로 채워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유라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자기야. 이사회만 통과되면 국세청 놈들도 어쩌지 못해. 돈줄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하선우,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은신처에 복귀한 선우는 서진우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조민규가 강지훈의 이사회 소집 공고를 스크린에 띄웠다. 강지훈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신도시 프로젝트 자금 추가 투입 건입니다. 서진우가 분석했다. 미친 짓이군요. 세무조사 중에 저런 안건을 올리다니. 이사들은 전부 한패일 테고 막을 수 있습니다. 선우가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스위스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과 수십 개의 차명 법인들의 소유 구조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진우는 그 데이터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건 나의 보험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강지훈이 오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그룹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마다 나는 7년 동안 조용히 태아그룹의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생활비조로 던져주던 돈, 그리고 내가 유령 시절 벌었던 내 본래의 자금으로. 서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법률가로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즉각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넘겨보았다. 주식은 수십 개의 유령 법인과 해외 펀드,
사모펀드 이름으로 교묘하게 쪼개져 있었다. 강지훈의 감시망은 물론 그 어떤 금융당국도 이것이 한 사람의 소유임을 알 수 없도록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이걸 전부 합치면 서진우가 침을 삼켰다. 태하그룹 의결권 있는 주식의 12%, 아니 13.5%입니다. 강지훈의 개인 지분 18%와 그의 우호 지분을 합쳐도 당신이 사실상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캐스팅 보트를 쥔 2대 주주입니다. 강지훈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내가 그저 돈이나 밝히는 여자였다면 이 주식들을 진작 팔아치워 명품이나 샀을 거라 생각했겠죠. 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날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분과 이사회의 꼭두각시들로 겨우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우는 즉시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유창하게 오갔다. 그녀는 7년간 잠자고 있던 모든 차명법인의 의결권을 하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는 48시간 내로 완료해 주십시오. 긴급 이사회는 그 이후입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5년 전의 패배감이 아니라 새로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그에게 말했다. 서 변호사님, 5년 전 당신은 강지훈의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세연의 하수인들 앞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죠. 선우의 눈이 서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그들의 무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그녀는 모든 위임 절차가 완료된 태블릿을 서진우에게 건넸다. 13.5%의 의결권. 그것은 태하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었다.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였고 복수였으며 그의 잃어버린 명예였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 대표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모님이 아닌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당신은 나의 대리인입니다. 선우가 선언했다. 강지훈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익명의 주주연합을 대표해서 강지훈의 모든 안건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태하그룹 5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노골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앉은 강지훈은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오유라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승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이 심어놓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와 이익 공동체로 묶인 이들이었다. 오늘 이사회는 위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지훈의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의 계획에 법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지훈이 묵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특히 태아건설의 신도시 프로젝트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의 시선이 좌중을 훑었다. 이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오늘의 긴급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아건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 자본 증자안.
둘째, 신도시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퍼, 아니 자회사 유진 개발을 태아 건설에 흡수 합병하는 안입니다. 오유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유진 개발,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모든 불법 자금은 합법적인 투자금 혹은 정리된 부실 자산으로 둔갑하게 된다. 국세청이 아무리 파헤쳐도 이사회의 공식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터였다. 이것이 강지훈이 내놓은 오만한 해결책이었다. 이 안건들은 우리 태아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강지훈이 의사봉을 잡고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강지훈의 미간이 불쾌감으로 찌푸려졌다. 회의실로 들어선 것은 강지훈의 비서실장도 법무팀장도 아니었다. 그는 서진우였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법조계에서 매장시켰던, 그래서 한강변 낚시터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서진우는 5년 전의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날카롭게 빛나는 안경,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운 얼음 같은 표정. 당신이 감히 여길, 왜?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유라 역시 저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안요원 뭐해. 저 자식 당장 끌어내. 강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보안요원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서진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시죠. 서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는 강지훈의 고함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사회에 참석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지훈 회장님, 뭐라고? 강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누굴 대리해? 네 변호사 자격증 내가 박탈시킨 거 잊었어? 넌 그냥 전과자야. 과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전 오늘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서진우는 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태아그룹 법무팀장이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서류를 넘길수록 사색이 되어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사실입니다. 이분은 스위스 JS 에쿼티 파트너스 외 12개 법인의 공식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합이 방금 집계된 바로 13.5%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3.5%. 강지훈의 개인 지분 18%의 버금가는 그룹의 2대 주주가 갑자기 출연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13.5%? 말도 안 돼. 그 정도 지분이 시장에 풀린 적이 없어. 누구야? JS가 대체 누구야? 서진우는 그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듯 당당하게 빈 의자 하나를 빼어 앉았다. 회의를 계속하시죠, 회장님. 주주로서 오늘 안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아닌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강지훈 자신이었지만 에게 말하는 듯 했다. 모든 이사들이 강지훈과 서진우를 번갈아 보며 눈치만 살폈다. 강지훈은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13.5%의 주주 대리인을 내쫓는 순간 그는 배임 행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다. 그는 간신히 자리에 앉아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회의를 속기한다. 첫 번째 안건. 태하건설 긴급 자본 증자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차례대로 손을 들었다.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강지훈의 우호 지분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강지훈의 지분 18%와 우호 지분을 합치면 과반은 물론 특별 결의에 필요한 3분의 2에도 근접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승리를 확신하며 서진우를 비웃듯 바라보았다. 서진우 대리인, 당신 차례요. 뭐, 결과는 뻔하지만 서진우는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를 천천히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시선이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던 강지훈과 그 옆에서 교활하게 웃던 오유라를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JS 에쿼티 파트너스 외 12개 법인 총 13.5%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강지훈이 침을 삼켰다. 반대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세 글자가 회의실을 갈랐다. 뭐라고? 강지훈이 잘못 들었다는 듯 소리쳤다. 본 안건은 그룹의 유동성을 핑계로 현 경영진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배임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법무팀장이 황급히 의결수를 계산했다. 자본 증자 같은 중대 안건은 특별 결의 사항이었다.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13.5%라는 막대한 지분이 반대표를 던지자 찬성표는 순식간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회장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가 가장 공들인 첫 번째 안건이 저 폐인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좋아, 좋아.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지. 유진 개발 흡수 합병안. 이것마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투표가 다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진우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나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유령 회사와의 불투명한 합병으로 현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 역시 압도적인 반대 지분으로 인해 처참하게 부결되었다. 강지훈이 준비한 모든 계획이 박살났다. 국세청의 압박을 피하려던 그의 비자금 세탁 계획이 완벽하게 좌초된 것이다. 그는 의사봉을 집어던지고 서진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너 대체 누구야? 네 뒤에 누가 있어? 하선우. 아니, 설마 최 이사, 박전무, 누구냐고. 그는 자신을 배신한 내부자나 혹은 경쟁 그룹을 의심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하선우를 떠올리지 못했다. 서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겼다. 그는 5년 전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령의 하선우의 칼이었다. 저는 그저 태아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님. 서진우는 5년 전 자신이 들었던 모욕을 되갚아주듯 차갑게 말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과 이 불법적인 안건, 상정 시도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서진우는 경악과 공포로 얼어붙은 이사들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강지훈,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진 오유라를 뒤로하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지훈의 철옹성이었던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사회가 파국으로 끝난 후 강지훈의 집무실은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병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 파편이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폐인 서진우의 손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누구야? 대체 JS가 누구냐고. 강지우는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장 알아내.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서진우와 내통한 놈. 아니면 그 13.5%의 주인이 누군지 당장 밝혀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선우가 7년간 구축한 차명법인의 네트워크는 강지훈의 정보망으로는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오유라는 강지훈의 사무실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사회가 부결되면서 유진개발 합병안은 물거품이 되었다. 국세청의 칼날은 이제 피할 곳 없이 그녀의 아버지 오세연 의원의 심장을 겨누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화를 통해 불같이 화를 냈고 모든 것을 망친 강지훈을 원망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오유라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아버지가 끝장나게 생겼어요. 국세청이 내일 당장 아버지를 소환한대요. 유진 개발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문까지 돌아요. 강지훈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시끄러워. 내 아버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태아그룹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때 강지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하선우, 감시망에서 사라진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유일하게 집착하는 것. 그래, 하선우. 그리고 그 애새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도 하선우와 13.5%의 주주를 연결짓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배신한 내부 세력이 하선우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는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진태,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 그놈이 내 아들 데리고 사라졌어. 병원장은 오유라의 지시를 따르려 했으나 이미 김 교수가 아이를 빼돌린 후였고 이제는 강 회장의 분노까지 감당해야 했다. 회장님, 그게 김 교수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 강지우는 전화를 집어던졌다. 그는 모든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 서진우의 등장, 13.5%의 공격, 김진태의 배신, 하선우의 잠적, 그리고 아들의 실종.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익명의 주주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놈들이 내 아들을 데리고 있어. 협상 카드지. 하선우를 이용해서 내 아들을 납치한 거야. 오유라가 그의 말에 번뜩이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절망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를 찾은 듯했다. 맞아, 그럴 거야. 그 아이만 우리 손에 있으면 그 익명의 주주가 누구든 서진우든 하선우든 전부 통제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아이를 되찾아와야 해요. 두 사람의 광기는 같은 곳을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선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대한 적에게서 인지를 되찾아온다고 합리화했다. 강지우는 즉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뒷세계 해결사들을 불렀다. 김진태 교수의 모든 연고지를 뒤져
그놈이 아이를 데리고 갈 만한 곳 싹 다 찾아내. 그들의 필사적인 추적은 하선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조민규는 은신처에서 실시간으로 강지훈 측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여왕님, 예상대로입니다. 강지훈이 김 교수님의 옛날 별장, 부모님 댁, 심지어 학회 동기들 집까지 전부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끼로 흘린 첫 번째 안전가옥 한강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하선우는 차갑게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미 아들 민중과 김 교수를 피닉스라 불리는 두 번째 안전가옥, 즉 그녀의 차명법인 소유의 최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진 비밀 클리닉으로 옮긴 후였다. 그녀가 처음 이용했던 한강변 아파트는 이제 완벽하게 비어있는 무대가 되었다. 덫을 놓을 시간이야, 민규 씨. 그 아파트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와 마이크 전부 가동해 서 변호사님께는 검찰에 제출할 최종 자료 준비를 부탁드려요. 강지훈은 김진태 교수가 임대한 한강변 아파트 주소를 손에 넣자마 마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도박꾼처럼 눈이 뒤집혔다. 그는 오유라와 함께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지를 되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선우가 설계한 무대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강지훈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한강변 아파트의 문을 거칠게 부수고 진입했다. 찾아, 아이는 분명 여기 있어.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아이의 흔적은커녕 최근까지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조차 희미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강지훈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젠장, 속았나. 바로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오유라가 이성을 잃고 해결사 팀장의 전화기에 대고 비명을 질렀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새끼 찾아내. 그 애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애가 하선우,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당장 찾아. 그녀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은신처의 서버로 고스란히 전송되고 있었다. 조민규는 녹음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증거 확보. 강지훈은 오유라의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팀장에게 명령했다. 여기가 아니면 병원이다. 태아 의료원 전체를 봉쇄해 김진태를 도왔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을 전부 잡아들여. 내 아들을 찾기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가. 이건 회장의 명령이야. 그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사실상의 불법 감금을 지시했다. 하선우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병원 전체를 봉쇄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서진우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요. 서진우가 말했다. 이제 보내시겠습니까? 하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세요. 그녀는 조민규를 바라보았다. 민규 씨도 지금이야. 모든 채널로. 그녀의 명령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다. 조민규의 손가락이 엔터 키를 눌렀다. 그 순간 지난 7년간 하선우가 수집하고 조민규가 정리하고 서진우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모든 폭탄들이 터졌다. 태아건설의 비자금 내역, 유진 개발을 통한 자금 세탁 증거, 오세연 의원과의 불법 정치 자금 거래 내역, 이사회 부결 안건의 불법성 배임 미수, 그리고
방금 전 녹음된 오유라의 납치모의 발언과 강지훈의 불법 감금 지시 음성 파일까지 이 모든 자료가 암호화된 이메일 형태로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부, 국세청 조사국, 그리고 모든 주요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 앞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한강변 아파트 앞에서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강지훈과 오유라는 아직 몰랐다. 그들이 하선우의 아들을 잡기 위해 헛된 발버둥을 치는 바로 그 순간 서울중앙지검의 불이 켜지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편집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그들의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강지훈과 오유라가 한강변의 텅 빈 아파트 앞에서 절망적인 추적을 벌이고 있던 그 시각, 하선우가 보낸 데이터 폭탄은 대한민국 심장부를 강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서버에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증거 파일이 꽂히는 순간 당직 검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특수부 부장검사에게 심야 보고를 올렸다. 부장님, 태아가 통째로 걸려들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주요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이메일이 불타기 시작했다. 유령의 이름으로 발송된 제보 메일에는 태아그룹의 비자금 장부 원본, 오세연 의원과의 커넥션을 증명하는 내부 보고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강지훈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려 했던 생생한 정황 증거가 담겨 있었다. 새벽 1시 언론사들의 윤전기가 멈추고 편집국은 전쟁터로 변했다. 강지훈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다. 그는 텅 빈 아파트 앞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찾아내, 김진태고 하선우고 전부 찾아내.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울리기 시작했다. 태아그룹 법무팀장, 재무이사, 그리고 오유라의 아버지 오세현 의원이었다. 거의 동시에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 시간에 웬 강지훈이 불쾌하게 전화를 받으려던 순간 오유라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속보가 떴어. 그녀의 휴대폰 메인 화면에는 방금 막 뜬 인터넷 속보가 떠 있었다. 긴급 태아그룹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곧 강제 수사 돌입. 뭐야, 이게. 강지훈이 오유라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가 기사를 읽는 짧은 순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속보가 쏟아졌다. 속보 태아건설, 유진개발, 불법 합병 통한 배임 시도, 금감원 조사 착수. 속보 오세연 의원, 태아그룹 정치 자금 수수 의혹, 검찰 출국 금지 요청. 거짓말이야. 이건 음모야. 강지훈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 멀리서 한 대가 아닌 수십 대의 차량이 내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경찰 순찰차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은색 카니발들이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아파트 입구를 포위했다. 강지훈이 고용한 해결사들은 감히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차에서 내린 수사관들은 강지훈과 오유라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강지훈 씨, 태아그룹 회장 맞으시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지훈이 발악하며 저항했다. 오유라, 역시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들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이 수사관에게 끌려가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서진우였다. 서진우는 검찰 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와 있었다. 그는 변호사로서 유령이 제공한 자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을 폐인으로 만들었던 남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강지우는 그를 보고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서진우라고 확신했다. 너, 내 놈이었구나. 서진우,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강지훈의 저주는 거기까지였다. 검찰이 그들을 체포한 것만으로는 하선우의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강지훈의 사회적 숨통을 끊어버릴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과 오유라가 수사 차량에 태워지기 직전 현장에 몰려든 방송사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들은 거대 재벌 총수의 충격적인 체포 장면을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조민규가 은신처에서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병원 CCTV, 원본 영상, 언론사 전체 배포, 체포 현장을 라이브로 중계하던 모든 방송사의 화면이 잠시 정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전역의 TV 화면과 모바일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태아 의료원 VVIP 병실 복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아는 초췌한 여자, 그리고 그녀를 막아선 남자, 강지훈. 소리는 없었지만 그가 아픈 아이를 외면하고 여자를 윽박지르는 모습은 선명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디오가 복원된 버전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강지훈의 잔인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릎 꿇어, 유라 씨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가 특별히 주치의를 불러주지. 그리고 화면 속 하선우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는 장면이 이어졌다. 공중파 뉴스 앵커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재벌의 비자금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성의 문제였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악마 같은 남편, 아픈 아이를 볼모로 아내에게 무릎을 꿇린 회장. 태아그룹의 주가는 단순한 폭락이 아닌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지호는 수사 차량에 탑승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은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 자신이 하선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던 바로 그 장면.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적이 서진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경쟁 그룹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선우, 그의 입에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췄다. 감시망에서 사라진 아내, 갑자기 등장한 13.5%의 주주, 유령, 그리고 이 모든 복수극. 그것은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내 하선우가 혼자서 설계한 완벽한 전쟁이었음을. 그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을 절규했다. 오유라 역시 옆 차량에서 자신이 아이를 납치하라고 지시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들으며 실신했다. 심판의 시간은 잔인하고도 철저했다. 하선우가 터뜨린 진실의 폭탄은 강지훈과 오유라의 체포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과 아침 뉴스는 태아그룹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이나 정경유착보다 대중을 더 격분시킨 것은 바로 그 무릎 꿇는 영상이었다. 대중의 분노는 태아그룹을 향한 불매운동으로 즉각 이어졌다. 아픈 아들을 볼모로 아내를 학대한 비정한 남편, 그리고 그 옆에서 교태를 부리던 내연녀. 강지훈과 오유라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혐오받는 인물이 되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고 사상 초유의 거래 정지 사태를 맞았다.
제국은 문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다. 강지훈과 오유라의 몰락은 신속했다. 검찰은 하선우가 유령의 이름으로 제공한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고 방대했기에 수사에 어떠한 장애물도 겪지 않았다. 강지훈은 자신이 평생 관리해왔던 법조계 인맥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서진우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그들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법정에서조차 하선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발악할수록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녀의 모습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오유라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그녀의 아버지 오세연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딸의 납치모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정치 생명이 끝났다. 오유라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강지훈의 탓으로 돌리려 했으나 재판부는 그녀의 잔인함과 주도적인 범죄 가담 정황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강지훈은 특경법상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아동학대 방임, 아들의 치료를 방해하려 한 정황까지 더해져 10수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태아그룹의 회장직과 재산은 모두 몰수되거나 압류되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제국 그 자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오유라 역시 납치 교사 미수, 의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사교계의 꽃이라 불렸던 그녀는 죄수복을 입고 절규하며 법정을 떠났다. 그들의 파멸은 완벽하고도 철저했다. 서진우 변호사는 5년 전 자신이 당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한 법의 복수를 이뤄냈고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것은 물론 재계의 가장 주목받는 법률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편 태아그룹은 말 그대로 침몰 직전이었다. 총수의 구속, 주가 폭락, 은행권의 대출금 회수 압박, 협력업체의 줄도산 위기. 이 사회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강지훈의 측근이었던 이사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스스로 물러났다. 남은 이사들은 수백 개의 불을 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오직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JS 에쿼티 파트 13.5%의 지분을 쥔 미스터리한 이대주주.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부결시켰던 그 유령 같은 존재. 남은 이사들은 생존을 위해 서진우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제발, 제발 주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태아그룹은 공중분해됩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강지훈이 앉아있던 상석이 비어 있었다. 이사들은 초조하게 문을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대 주주가 어떤 무서운 외국계 자본일지 혹은 적대적 M&A를 노리는 경쟁사일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진우 변호사가 먼저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들어왔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파워슈트를 입은 하선우가 서 있었다. TV 영상 속에서 비에 젖어 절규하던 초췌한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이었고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선우,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서진우가 대신 답했다. 인사하시죠, 이사님들.
JS 에쿼티 파트너스를 포함한 13.5% 지분의 실소유주이시자 저의 유일한 의뢰인 하선우 대표님이십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강지훈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유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상 속에서 본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거대한 제국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집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하선우는 빈 상석으로 걸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에 섰다. 이사님들, 태아그룹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강지훈 씨가 남긴 부실 채권과 불법 비자금의 규모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정확하게 울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지훈이 숨겨왔던 모든 부실 자산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태아는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강지훈 씨가 망쳐놓은 것들을 걷어내면 이 그룹의 핵심 기술력과 인재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제 주식의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 대표님, 하선우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강지훈 씨와 오세연 라인에 부역했던 모든 임원들은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그룹의 모든 불법 자산을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서진우가 긴급 안건을 발의했다. 현 시간부로 하선우 대표를 태아그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임시그룹 총괄 CEO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다. 자신들이 무릎 꿇리려 했던 여자 앞에서 이제 그들이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아그룹 본사 50층. 강지훈이 차지했던 회장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과시적인 대리석과 금빛 장식은 사라지고 효율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하선우는 창가에 서서 비온 뒤 맑게 갠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최종적으로 서명이 완료된 이혼 서류와 민준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정하는 법원 판결문이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감옥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완벽한 법적 승리 또한 쟁취했다. 그녀가 임시 CEO로 취임한 후 태아그룹은 혹독한 구조 조정을 거쳤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유능한 인재들은 전진 배치되었다. 유령 시절의 전략가 하선우가 돌아오자 시장은 기적처럼 반응했다.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진태 교수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작은 아이가 망설이며 서 있었다. 대표님, 오늘 민준이 정기 검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 없이도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하선우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음 같던 얼굴이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로 녹아내렸다. 민준아. 그녀가 팔을 벌렸다. 민준은 더 이상 병약했던 아이가 아니었다. 몇 달간의 안정적인 치료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이는 놀랍도록 건강해져 있었다. 민주는 망설임을 떨치고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선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제국의 가장 높은 곳, 따뜻한 카펫 위에서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창밖의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 병원 바닥의 치욕을 기억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이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았고 명예를 되찾았으며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와 아들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